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방송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고 누가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모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본능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엘리트 전문가가 발견한 한국 사회의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기관리 전문가 토마스 마이어입니다. 직업을 소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재난이 매일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하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다루는 재난은 단지 불이나 홍수 같은 물리적 위기만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사회가 혼란에 빠질 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저의 일입니다. 매년 저는 독일 전역을 돌며 도시별로 다른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병원 응급체계, 전기망 장애, 폭설, 시위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의 지자체와 협업하고 훈련 일정을 조율하지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 인간이 아닌 매뉴얼로 통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독일은 질서의 나라입니다. 법과 절차, 계획이 최우선이고 시민들 역시 그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침 7시 출근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전국 비상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대형 스크린들 앞에서 어제 발생한 모든 긴급 상황 보고서를 살핍니다. 소화전 고장부터 지역정전, 교통사고까지 모든 사건을 분석해 취약점을 파악하는 일이 저의 아침 루틴이죠. 지난주 진행된 뮌헨 대중교통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상대로 완벽했습니다. 대피 안내방송이 울리자 시민들은 질서정 연하게 지정된 출구로 이동했고 비상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35분 만에 전원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스템을 믿었고 자부심도 컸습니다. 어느 도시든 일정 시간 내에 구조가 도착하고 위기 알림은 모두 동일하게 발송되며 지휘본부는 혼란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늘 아쉬웠던 건 속도였습니다. 대응은 정확했지만 빠르지 않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민은 위험을 피하고 구조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저에게 변화는 너무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국제포럼 참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 전체의 기준점을 바꿀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몇 년 전 독일 중부를 덮친 대홍수를 기억합니다. 라인강 지류가 범람했고 도시 외곽 수천 채의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저는 당시 본 지역의 비상지휘소에 투입되어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깊이 감탄하게 만든 건 시민들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홍수 경보 단계부터 대피령 발령 시점, 물류 차량의 진입 루트, 공공건물의 전기 차단 순서까지 모든 절차는 이미 수립된 매뉴얼에 들어 있었습니다. 각 관청은 그대로 움직였고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지요. 혼란을 통제하는 건 결국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계획이다.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대형 지휘본부 텐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도시 전체 지도가 붙어 있었고 색깔별 핀으로 침수구역과 대피소, 구조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비상조명 아래 담당자들이 각자 매뉴얼을 펼쳐두고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A구역 침수 심화, 주민 20명 즉시 대피 필요합니다. 현장 요원의 보고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결정은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방식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시민은 통제를 신뢰하고 국가는 지시를 명확히 하며 자원봉사조차 훈련된 조직 아래 배치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서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체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가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홍수 대응, 남미의 대피 체계, 또는 일본의 지진 대응 시스템처럼요. 일부는 인상적이지만 다수는 현장 임기응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긴 해도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시민들이 제각각 움직이거나 정보가 혼선되는 사례가 많았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질서는 느려도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한국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빠르긴 하겠죠. 근데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신념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저는 곧 그 빠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침착하던 시민도
갑작스러운 경고음 앞에선 혼란에 빠지기 일쑤였고 훈련받은 구조요원조차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그 철학을 기반으로 수많은 도시의 대응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알람 시점, 대피 경로, 방송 내용, 언론사와의 연락망, SNS 대응 매뉴얼까지. 인간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기에 가능한 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되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에서 발생한 화재 경보 오작동 사건이 떠오릅니다. 경보가 울리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했고 결국 경미한 부상자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사후 분석에서 저는 사람들이 안내에만 따랐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생각은 국제포럼에 참석할 때마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재난관리연합 총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저는 특히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발표에 주목했지요. 컨퍼런스홀에서 미국 대표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도시별 대피 시뮬레이션을, 프랑스 대표는 자동화된 비상경보 시스템을, 일본 대표는 체계적인 대피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예측 기반의 대응 시뮬레이션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국가 비상방송 시스템의 자동화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일본은 질서와 준비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죠. 각국은 저마다 자국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지 말고 프로토콜을 믿어라. 발표가 끝난 뒤 휴식 시간에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요? 빠르긴 한데 매뉴얼 없는 속도는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도 있죠. 커피를 마시며 나눈 그 가볍던 대화가 몇 달 후 제 세계관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저는 그저 IT 강국,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라면 필연적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동반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획 없는 행동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지만 곧 제 믿음은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마주한 건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였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의식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IT 인프라 발전 사례로 서울을 언급하셨고 스마트시티와 공공 와이파이,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은 못 따라가지 않을까?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실행하는 게 사람이니까요. 미넨 공대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전 세계 디지털 혁신 지도를 보여주셨고 한국은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기술을 시민들이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한국은 늘 기술은 앞서지만 사회는 복잡한 나라로 인식돼 있었습니다. 빠르긴 하나 그 속도만큼 감정도 앞서는 어쩌면 다소 과열된 사회. 독일에서는 안정과 신뢰의 예측 가능성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위기 대응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같은 나라는 분석 대상이 되긴 해도 본보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미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속도전, 빠른 배송, 즉각적인 소통 같은 키워드들이 한국을 상징했고 저는 그런 속도가 깊이 있는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철저함과 신중함에 더 가치를 두었으니까요. 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면 동료들의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와, K방역 진짜 빠르긴 했지. 근데 그런 속도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엔 망가지는 시스템 많잖아. 제네바 호텔바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프랑스 재난학자가 말했죠. 빠르긴 하지만 그런 속도는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중 한 동료는 과거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빠르고 편했지만 너무 숨가쁘더라.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쩐지 더 불안해 보였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란스러운 질서. 딱 그 표현이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사회는 매뉴얼보단 순간의 기분에 움직이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준비보다 반응이 먼저인 곳. 그래서 항상 한계가 따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중 유엔 산하 국제재난대응국으로부터 연수가 제안됐습니다.
아시아 3개국을 순회하며 도시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최종 방문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격동기야. 안 가도 돼. 하지만 저는 왠지 끌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야 제대로 볼 수 있겠지. 그 결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속도와 혼란, 그 이분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이제 며칠도 남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재난관리청에는 매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배정됩니다. 유럽 내 협력국과의 정보 교환이 주 목적이지만 때로는 유엔 산하 기관이나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 요청도 들어오곤 하죠. 올해 봄, 제 책상 위에 놓인 공문 한 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아시아 민간 재난 대응 시스템 비교 연수 일본, 태국, 대한민국 3개국을 돌아보며 도시별 위기 대응 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읽어 넘겼습니다. 늘 있던 행사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에게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한국이 마지막 방문국이야. 창가에 놓인 제자리에서 그 공문을 읽던 날 유리창 너머로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트램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독일의 일상이었죠. 담당 국장은 토마스, 내 전문성으로 볼 때 이번 프로그램이 딱이야. 특히 한국은 우리와는 다른 접근법을 가진 나라지.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공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연수의 핵심은 현장 대응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이론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정이었죠. 일정을 보니 일본에서는 지진 대응 시스템을, 태국에서는 홍수 대비책을,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시 위기 대응과 시민 자발성 사례를 연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일정에는 도시 혼잡 구간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던 분야였습니다. 제 아내 자부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시스템이 없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체계가 부족한 나라. 첨단 기술에 비해 시민 대응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요.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출장은 늘 피곤해. 특히 한국은 24시간 움직이는 나라라며. 또 다른 동료는 너무 빠른 사회는 늘 피로도가 높아. 거기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외치잖아. 세 번째 동료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앞섰지만 문화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특히 선거나 대중교통처럼 시민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는 유럽과는 달라서 당황할 거야. 그는 타블렛으로 빽빽한 서울 지하철, 빠르게 움직이는 인파, 정교한 교통체계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들은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직접 봐야 한다. 저는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식을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요. 그래서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채우기 위한 출장이 아니라 저의 기준을 시험하기 위한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출발 하루 전 저는 본 시청 앞 시민 안전 교육 행사를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시민들은 정확히 줄을 서 있었고 교육관의 말에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저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곧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12시간 가까이 날아온 여정이었죠. 기내에서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었고 대부분은 저처럼 재난 대응, 도시 계획, 공공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되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방문이라 낯선 문화와 언어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 예상이 맞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평가하러 왔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안내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이 없었고 밀지도 않았습니다. 질서는 있었지만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분 좋은 정숙함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비행기 도착 시 항상 약간의 혼잡함이 따릅니다.
가방을 꺼내느라 서두르고 앞 사람을 기다리며 짜증내는 모습이 흔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듯 모두가 부드럽게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어느 안내방송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 입국 심사 줄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짐을 정리하느라 멈추면 뒷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독일식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줄을 나눠 세우고 직원이 안내하고 다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는 풍경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스태프는 미소를 지었고 동선 유도선은 최소화돼 있었으며 사람들은 알아서 각자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빠르게 동시에 정돈되게 짐을 찾고 나와보니 한국 측 연수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마이어 씨 맞으시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자연스러운 응대. 공항이라는 복잡한 장소에서 이토록 깔끔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은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절차를 설명했고 제 짐을 차로 옮기는 것까지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미리 계획된 듯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다를 테지.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이 불편하지 않다. 독일보다 더 조용했지만 불안하지 않았고 질서가 있었지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묘한 시작이었지만 그건 분명 처음부터 느껴지는 이상함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낯설미구나. 서울 도심에서 연수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혼자 호텔로 돌아가던 저녁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 방면으로 향하던 중 열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등이 일시적으로 꺼졌고 안내방송도 끊겼습니다.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이런 밀집 구간에서 통제가 안 되면 대혼란이겠군. 그날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듣고 재난상황실을 둘러본 뒤였습니다. 저녁 만찬은 피곤함을 핑계로 빠졌는데 사실은 혼자 서울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표지판은 모두 다국어로 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지만 승객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계획에 없던 상황이군. 그런데 몇 초 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이어폰을 다시 꽂고 눈을 감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주변을 보니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또 어떤 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불안해 보이자 옆 여성이 물을 건네며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포나 혼란의 조짐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재개되었고 열차가 천천히 역으로 후진해 안전하게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놀라운 일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유지한 채 천천히 내렸고 안내 없이도 우측으로 걷고 계단을 피해 에스컬레이터를 나눠 탔습니다. 독일에 훈련된 시민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안내원을 찾아 몰려들거나 빨리 빠져나가려고 서두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역사 내부는 영무원들이 입구와 출구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혼란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개찰구로 그리고 출구로 이어지는 동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려진 듯 유지되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방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한 개체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감각이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믿음의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수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요청했습니다. 어제 지하철 상황, 관련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 씨는 태블릿으로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비상 대응 매뉴얼과 과거 사고 통계, 시민 행동 패턴 분석 자료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독일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예, 매뉴얼은 비슷한데 어제 봤던 시민들의 행동은 이 매뉴얼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더 빨리 움직이죠. 이미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같이 움직이는 법을 안다고들 하더라고요. 같이 움직이는 법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규칙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듯 했습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시민들이 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특별한 훈련이 있나요? 담당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훈련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많은 위기를 함께 겪어왔으니까요. 이후 저는 몇 가지 시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다들 알아요. 서로 피해 안 주는 게 먼저잖아요. 그 여성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산다는 걸 몸으로 배웠어요. 6.25 전쟁 때도 IMF 때도 최근에 여러 재난 때도 그랬죠. 정부보다 이웃이 먼저 도와주니까. 한 대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혼자 튀는 걸 불편해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편하죠. 서울대 캠퍼스에서 만난 그 학생은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더 자주 써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처럼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기억과 습관, 그리고 공감이 쌓여 만든 자율적 대응이었습니다. 독일이라면 기다렸을 겁니다. 방송을, 지시를, 공무원의 안내를. 하지만 여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연수 일정 3일차. 저는 한국의 재난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 질문의 초점이 바뀐 것이죠. 더 이상 한국은 얼마나 체계적인가? 가 아니라 왜 이런 공동체적 움직임이 가능한가? 였습니다. 서울시청 재난안전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박 과장은 제 질문에 환하게 웃더니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서울시청의 한 공무원은 제게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 피난 행렬,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 마스크 대란 때의 줄 선 시민들. 이건 6.25 전쟁 때 피난민들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아이를 업은 여성들, 노인의 손을 잡고 가는 청년들, 짐을 나눠들고 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사진 속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반지, 돌반지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마스크 대란 때 약국 앞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박 과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뭉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 전쟁, 외환위기, 재난. 그때마다 정부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오후에는 서울역 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원은 서울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의 품앗이, 1970, 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주민 참여, 2000년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공동체적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당연하게 여기죠. 이웃이 힘들면 돕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이에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국가가 대응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이며 배우는 방식으로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저녁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이어 씨, 위기 대응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 접근으로 시스템과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이죠. 이건 독일이 잘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적 접근으로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관, 상호작용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쪽에 가깝죠.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규칙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는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무언가를 강요받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억이 먼저 반응하고 몸이 따라가는 사회. 이건 단지 교육의 결과도 아니고 법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공통된 경험과 고통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집단적 감각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은 여전히 조용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문화이며 기억이며 집단지성이다. 일주일간의 한국 연수는 저의 전문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독일식 재난관리 시스템이 결코 완벽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기 대응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한국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지역 축제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매뉴얼도 안내방송도 담당자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천막 아래로 모시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로 우산을 나눴으며 질서 있게 대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평생 위기를 겪으며 살아왔소. 그래서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요.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고 남을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지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눈치, 배려, 예상, 그리고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에 미래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 구상을 적었습니다. 독일식 접근법과 한국의 공동체적 행동 양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규칙과 매뉴얼은 틀을 제공하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회란 복잡한 명령 체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가 되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국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움직이는 문화를 만드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국장은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어, 당신이 변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줄지어 서 있는 독일 시민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다. 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그 놀라운 나라의 정신을 마주하고 시스템만 믿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믿는 법을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